준비되었나요, 김 비서님? 예, 지금 이사님들 모두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시면 바로 회의 시작할 겁니다. 비서가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간 저는 제 눈앞에 서 있는 커다란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죠. 그렇게 저희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무거운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 있던 이사진들이 동시에 모두 저희 쪽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딱딱한 가죽 의자 위로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다들 왠지 모를 위압감이 있어 보였죠. 어디서도 꿀리지 않고 어디서나 갑으로 움직일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그들 모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네요. 오셨습니까? 박 대표님. 어릴 적부터 선천적인 장애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제 아들은 휠체어를 끌며 회의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제 아들이 풍기는 위용만큼은 그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무시당하지 않게 제가 그렇게 아들을 키워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두가 저희를 보고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딱 두 사람만 빼고 말이죠. 너 설마 네가 여기 어떻게... 당신? 정말 당신이야? 두 사람은 저를 보고 못 볼 사람이라도 본 듯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겨우 놀람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죠. 하긴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 말이에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말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놀러 온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설마 옆에 그 청년이... 아들아, 인사하렴. 30년간 안 보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생물학적으로는 너의 친부 아니니? 오랜만에 만났으니 아는 척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랬습니다. 저희 모자를 보고 기겁하며 놀라던 두 사람은 바로 제 예전 시어머니와 전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친할머니와 아버지이기도 했죠. 그들은 30년 전 저와 아들을 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 취급을 해주지 않았고 갈 곳 없는 저와 아들을 무참히 길바닥으로 내쫓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오랫동안 그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습니다. 나와 내 아들에게 상처 준 그들에게 꼭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매일을 다짐했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기다리던 그날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저는 오직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제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그가 차라리 평범한 남자였더라면 저도 고민이 없었을 겁니다. 비슷한 형편에 비슷하게 시작을 했더라면 제 인생은 지금쯤 평범하게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저와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의 외동아들로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홀로 어렵게 살던 저와 달리 여태껏 부족함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어쩌다 저 같은 여자에게 빠져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저를 사랑했고 저 역시 그 사람을 깊이 아꼈습니다. 예상한 대로 역시나 시댁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으로 결국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고 결혼식을 올린 뒤 저희 부부는 시댁 옆 별채로 들어가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분가를 반대하시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겼던 저는
시어머니의 뜻대로 살림을 배우며 가정주부로 남편을 내조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아버지 밑에서 후계자로서 회사 일을 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던 시어머니 등살에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버텨보려고 했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시댁에 최선을 다했고, 남편과 시댁을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정도였죠. 그렇게 희생과 인내로 쌓여진 저의 결혼 생활이 마냥 즐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시어머니 대신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런 남편 덕분에 저도 재벌가라는 무게를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대를 이을 아들을 바라시는 시부모님의 바람대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아이 성별을 미리 알리는 것이 불법인 시대였음에도 능력이 좋은 시어머니는 기어이 뱃속 아이의 성별을 알아내셨어요. 그래도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은 하려나 보다. 아들이라니 천만 다행이네. 네가 뱃속에 품고 있는 건 네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장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 장손이 잘 자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거야. 내 말 알아듣겠니?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시집을 간 뒤로 제 의견도 제 의지도 없는 생활에 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뱃속의 아이까지 좌지우지 하시려는 시어머니는 불편하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이에서 축복받을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조산 위험을 겪으며 출산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바람에 아들은 또래보다 작고 약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아들이 생후 7개월이 넘어가던 즈음 병원에서 아이의 신경 근육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제 아들이 영영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죠.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매일 울며 신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국 장애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아들의 건강만을 바라며 기도하던 와중에도 가장 걱정이었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늘 완벽을 추구하며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을 걱정하던 시어머니가 이런 소식을 가만히 넘기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애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애가 못 걷는데요. 장애라나 봐요. 뭐? 세상에, 우리 집 핏줄에 장애가 웬 말이냐? 얘, 너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를 그따위로 낳은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한 달 앞서서 수술 받을 때부터 걱정이 되더라니. 결국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네 그 하찮은 피가 섞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 그렇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아니, 너는 어쩌자고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다? 너랑 네 아들 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어머니, 그래도 도윤이는 어머님 손자예요. 내 손자는 무슨... 나는 그런 모자란 애 손자로 거둘 생각 없다. 그러게 처음부터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부터가 실수였어.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건데, 애미가 저 모양이니 자식도 그런 거겠지. 됐으니까 당장 네 아들이랑 네 짐 싸서 이 집 나가라. 내 눈에서 사라지라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고함에 저는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이번만큼은 시어머니 생각과 같은지 결국 저를 외면하더군요.
남편만큼은 제 편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역시도 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하던 남자가 아니었어요. 여보, 그래도 도윤이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가 같이 만든 아이. 그런 우리 아이, 당신이 지켜줘야지. 미안해. 나도 이번에는 어머니 설득 못하겠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럼 정말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 어머님 설득 좀 해줘. 제발. 그만하자.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당신도 그냥 받아들여. 당신이랑 당신 아이, 이제 더는 이 집안 사람 아니야. 당장 짐 싸. 너랑 네 모자란 자식 데리고 얼른 썩 꺼져.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결국 자신들 안위와 위신이 더 중요한 시댁 식구들은 장애가 있는 제 아이를 외면했고 저는 그 집안에서 비참하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 힘도 없었고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정도 없는 저는 달리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고 힘 있는 시댁을 이길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없이 시댁 대문 밖으로 쫓겨난 저는 품 안의 아이만 애써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너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하지만 엄마는 오늘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들한테 원수 꼭 갚을 거야. 아이를 품에 안고 복수를 다짐했지만 당장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어떻게든 지키고 키워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친정이라고 부를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던 저는 그 후 청소, 설거지, 마트, 온갖 일을 전전하며 안 해본 일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피곤함에 몸은 매일같이 녹초가 되었고 더 나아질 것 없어 보이는 삶에 희망은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웃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면 저의 온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아픈 아이를 키우며 가난에 허덕이는 일상은 힘들었습니다. 아픈 몸만큼이나 발달이 느리던 아들은 4살이 넘어서야 겨우 말문을 열고 엄마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의 다리 말고 지능에도 문제가 있는가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뒤늦게 말문을 열고부터 저희 아들이 놀랄 만큼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르친 적 없는 한글을 스스로 깨우치고 어쩌다 제 가계부 너머로 본 숫자들로 산수를 익히며 아이 혼자서 놀라울 정도로 학습을 해 나가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여력이 없어서 영재검사 같은 걸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도윤이는 분명 영재가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커가며 점점 더 총명함을 드러냈어요. 학원 한번 가본 적 없음에도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죽지 않고 친구들을 사귀며 사회성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죠. 제 아들은 휠체어 없이 아무데도 갈 수 없었지만 아이가 꿈꾸는 세상은 그보다 훨씬 컸어요. 그렇게 저와 아들은 서로만을 의지하며 꿋꿋이 살아왔고 저는 혼자 아등바등하며 명석한 아들을 미국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꿈이 컸던 아이였기에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모두 해주고 싶었어요. 비싼 유학 비용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오로지 제 인생을 아들에게 바친 저는 그 일을 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었던 착한 아들은 미국에서 경제와 투자를 전공하며
장애를 딛고 동기들을 넘어서며 뛰어난 인맥과 결과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단하고 어려웠을 미국 유학 생활을 무사히 견디며 졸업 후 몇 년 만에 투자회사의 CEO로 발탁되며 저의 바람대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아들은 장애를 극복한 젊은 천재 경영인으로 소문이 자자해졌고 저는 그런 아들의 성공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제가 다리가 아픈 아들을 이렇게 키워낸 것에 저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도윤아, 정말 대견하다. 기특해. 네가 이렇게나 성공한 모습을 보니 엄마도 그간의 시름이 다 덜어지는 기분이야. 물론이죠. 제가 성공한 건 다 엄마 덕분인걸요. 엄마, 이제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쉽게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엄마의 못다한 복수를 꼭 해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아들은 몇 년 뒤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한국 들어갈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바쁜 것 아니었니? 오랜만에 휴가라도 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일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한국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글쎄, 거기가 어디일까? 엄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 회사가 바로 그 집안이에요. 엄마랑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그 집안 회사요. 설마 네 친부 회사를 말하는 거니? 아들은 시댁 회사를 인수할 거라며 말을 꺼냈고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잠시 잊고 있었던 저의 복수. 그 일을 제 아들이 잊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지난 30년간 저희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더군요. 예전에는 난다긴다 하는 회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재정적으로나 경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태인 모양이에요. 대체 사업을 어떻게 꾸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부도 직전이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는 잘된 일이지만요. 애초에 그 남자는 사업수와는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 부모 잘 만난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살았지만 그렇다고 너처럼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못했지. 안 그래도 네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회사가 어떻게 되려나 걱정했었는데 결국 내가 예상한 대로 된 모양이구나. 무능한 인간 때문에 괜히 직원들만 힘들어지게 생겼어. 그들의 위기가 저희한테는 기회예요. 엄마, 제가 이번에야말로 엄마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지난 30년간의 원수를 갚아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미국 투자회사의 대표직함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그 정도 기업 인수권이야 아랫사람들을 시켜도 될 일이겠지만 제 전남편의 회사였기에 아들은 직접 나서고 싶어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는 게 그들에게도 충격적일 테니까요. 그렇게 30년 만에서야 저와 제 아들을 버린 전 시모와 전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대 투자자가 누구인지 몰랐던 그들은 저희의 등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네가 어디라고 여기에 나타나?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전히 목청 좋으신 거 보니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네요. 이게 누구 앞에서 장난질이야?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저를 다시 만난 게 그렇게나 끔찍한 건지 그런 시모의 태도가 꽤나 섭섭하더군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그들의 안녕과 평화를 바랐거든요. 지난 30년간
저는 한 번도 그 인간들이 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었어요. 전 남편이 모자란 능력으로나마 회사를 잘 이끌어가기를, 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랐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 고통스러운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멀쩡히 정정하게 잘 있는 전 시모를 보고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다시 뵈니까 반가운데 어머니는 아니신가 봐요. 당신도 잘 지냈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온 거야? 그 옆에 혹시 우리 아들이야? 말 조심해. 여기 당신 아들이 어디 있어?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지난 30년간 아버지 없이 나 혼자 키운 내 아들.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내 아들을 당신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에 나타나? 어떻게? 설마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던 회사 대표가...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투자회사 대표 박도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대표라니, 인수라니. 아니, 저 모자란 놈이 무슨 수로? 제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인수한 투자회사 대표라는 소리에 두 사람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기야 30년 전만 해도 장애를 가지고 그 집안에서 쫓겨났던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마 두 사람은 제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그 애가 이렇게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할 줄 누가 알기나 했을까요? 30년 전이었나요?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남들은 춥다고 밖에도 안 나간다는 그날에 저는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야 했었죠. 근데 그때 살을 애는 추위보다 제 마음이 더 춥더라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내쫓기는 게 심정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복수라도 하겠다고 찾아온 거니? 네 아들을 투자사 대표로 만들어서 내 회사를 빼앗으려고 온 거야? 글쎄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겠죠.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해도 좋은 대로 생각하실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너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저희가 뭐야?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뭐냐고? 어떠세요, 어머니? 어머님이 버리신 손자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이세요? 너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네 아들 대표 자리에 올린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재주로 아들을 대표를 만들어요? 그냥 저희 도윤이가 워낙 잘해서요. 제가 한 게 있다면 아버지도 없이 열심히 아들을 키운 것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제 아들이 한 거예요. 얘가 다행히 제 머리를 닮아서 똑똑했거든요. 너 네가 무슨 수로 쟤를 저 자리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거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어머니는 여전히 저한테 미안한 게 없으신가 봐요? 제가 그날 어떤 심정으로 쫓겨났을지 어머니도 조금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당신 아들이 저희 입장을 제대로 느껴보기를 기대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꿈을 오늘에서야 제 아들이 이루어주게 되었네요. 내가 설마 니까지 거한테 당할 것 같아? 네가 뭐라고 나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니?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게 어머니를 보고 하는 말인가 봐요. 어머님이야말로 이제 자기 분수를 깨닫고
현실을 파악하셔야 할 텐데요. 전 남편의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전 남편은 계속 궁지에 몰려왔습니다. 부도만은 막으려고 그랬는지 무리하면서까지 외부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누가 망해가는 회사에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 제 아들이 이 조용한 복수를 계획했죠. 아들은 회사 이름을 앞세워 투자와 인수 조건을 전 남편의 회사에 통보했고, 당장 수습이 급했던 전 남편은 오랜 고민 없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전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동아줄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동아줄이 자신이 오래전 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두려움에 빠진 남편의 표정은 무척이나 처참했습니다. 여보, 당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 복수라도 하려는 거야? 글쎄, 이걸 복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도 좋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보니까 어때? 못 걷는다고 버림받았던 아이와 그 엄마가 이렇게 다시 찾아왔는데 말이야. 너는 지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니? 천박한 게 어디서 나서고 있어? 어머니의 그 정정하신 모습 보기 좋아요. 그냥 호락호락 당하면 저도 재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럼 어디 그때 우릴 버린 대가가 뭘까 직접 보시겠어요? 그 순간 제 아들이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 앞에서 그날의 회의 안건을 설명했죠. 오늘 회의 안건입니다. 투자 유치 및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른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분구조 변경에 따른 대표이사 및 회장직 해임권을 건의합니다. 뭐야? 그게 무슨 헛소리야?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표이사를 교체하겠다는 거야? 이 회사는 우리 회사야. 나랑 내 아들이 주인이라고. 더 이상은 아니죠. 본기업의 지분 57%를 소유한 저희 투자사가 오늘부터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며 이미 의결권 과반을 보유하고 있기에 해임 안건은 자동 상정됩니다. 이제 와서 할머님이 억울하다고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돼. 아무리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함부로 굴 수는 없어. 다른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사님들, 다들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지금 이 회사 주인이 누구입니까? 전 남편은 억울한 듯 다른 이사들에게 호소했지만 모두 그의 간절한 외침을 애써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남편이 테이블 위에 놓여진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었고 이사회 참석자 대부분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제 아들의 편에 서기로 합의된 상태였으니까요. 바보 같은 전 남편은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일이 이 지경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긴 원래 그 집 식구들은 그랬어요. 조금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남들보다 낫다고, 우위에 서 있다고, 가짜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장애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가지 잘라내듯 자식을 내쫓는 인간들이 무슨 제대로 된 생각을 할까요? 이럴 수는 없어. 다 모함이야. 복수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복수라뇨. 저는 투자회사 대표로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먼저 투자를 원했던 게 누구였는지 잊으셨나요? 그랬다고 한들 네가 마음대로 우리를 내쫓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해하지 마세요. 이 결정은 온전히 회사의 안위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면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제가 지난 수년간의 회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현 회장과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들더군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맞는지,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로 회사 주가를 떨어뜨렸던 것은 물론이고 회사 자금을 사사로이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회사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나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이 회사는 내 회사라고.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내 회사란 말이야. 아니요. 회사라는 건 한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회사를 일해 노력하는 수많은 직원들과 이 회사에 투자한 수많은 주주들의 것이어야 하죠. 회사 대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러지 못했죠. 당신과 당신 어머니 때문에 회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당신들의 무능한 부실 경영으로 수많은 직원과 하청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 주주로서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회사에서 내쫓겠다고? 도윤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네 아버지야.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너 지금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너랑 네 엄마를 버렸다고 복수하러 찾아온 거잖니?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당신에게는 개인적인 악감정이 남아있죠. 나와 엄마를 무시하고 쫓아낸 당신들을 곱게 봐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회사의 일일 뿐입니다. 이 회사에 피해를 줄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의 무능함을 알고도 두고 볼 생각도 없죠. 당신이야말로 조금이라도 회사를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세요. 그게 회사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예의일 테니까요. 단호한 아들의 말에 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눈치였지만 회사를 그 지경으로 만든 무능한 대표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모두가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외면하자 그들은 그제서야 상황을 인정하는 듯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모는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건지 갑자기 제 다리를 붙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애미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를 좀 도와다오. 방금까지 저한테 소리치던 그분은 어디 가셨나요? 제가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분이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시니 참 웃기네요. 미안하다.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이제라도 너한테 사과하마. 응? 사과요? 글쎄요. 사과를 받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모든 일은 30년 전에 끝난걸요.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그냥 이 집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핏줄보다도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저와 제 아들을 한겨울 추운 거리로 내몰았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래도 저랑 제 아들은 양심이 있으니 다행이지 않나요? 그래, 그 어리석은 내 자존심 때문에 너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잖니? 어찌됐든 너도 아이도 잘 지냈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좋은 앞날을 그릴 수는 없겠니? 내가 이제라도 저 아이를 내 손자로 받아들이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주로 받아주겠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내 아들이 당신들 자리를 보전해 줄 거라 생각하나 보죠? 이래서 당신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와중에도 자기 안위만 걱정할 수 있죠? 어떤 순간에나 자기들밖에 모르는 천박한 인간들. 나는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내 아들 내어줄 생각 없어요. 이제 와서 제 아들을 손자로 삼겠다는 전시모의 말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자기 핏줄을 내쳤을 때는 언제고 저런 소리를 하네요. 하지만 결국 그 말도 제 아들을 위한 말은 아니었겠죠. 설마 제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더라도 전시모가 그랬을지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전시모의 속내를 알고 있던 저는 그 말이 기막히고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만하세요. 저도 이 집 손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저한테 가족은 저를 키워주신 엄마뿐입니다. 그러니 감히 함부로 제 얘기 하지 마세요. 도윤아, 너는 그래도 우리 집안 핏줄이야. 너는 내 손자라니까. 네 엄마가 우리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저렇게 나온다고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이 회사가 결국 누구께 되겠니? 네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되면 이 회사도 내 재산도 결국 나중에 다 네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렴, 도윤아. 기가 막히네요. 그동안 엄마한테만 전해들어서 당신들이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엄마한테 전해들었던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었군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 말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내가 당신들처럼 겨우 돈 때문에 일희일비할 사람으로 보이나요? 너한테도 분명 나쁘지 않을 조건일 텐데 대체 뭐가 문제야? 너도 평생 네 엄마 뒤치다꺼리만 하는 것보다야 우리 집안 식구가 되는 게 낫잖니.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네요.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제 어머니에게 제대로 배웠습니다. 애석하게도 당신들은 그걸 못 배운 것 같지만요. 그러니 그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제발 이대로 회사를 뺏길 수는 없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오네요. 어머니가 제 앞에서 이렇게 후회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어떠세요? 당신이 무시하던 사람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네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 네가 이럴 수는 없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도 그랬던 걸 저라고 왜 못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집이라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날 그 추위에 오갈 곳 없이 버려졌는걸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니? 나도 후회한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러셨겠죠.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 콧대 높던 어머니가 제 앞에서 이렇게 애걸하실 줄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당신을 용서하기에는 당한 게 너무 많네요. 저한테 동정도 구걸하지 마세요. 당신은 앞으로도 내내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들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와서는 더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굴한 그들의 말로가 안타까울 뿐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회사 창업주 일가인 것을 인정해 내린 최대한의 배려로 사임이라 했지만 실상은 쫓겨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그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누리던 권력과 명예, 인맥과 체면까지 모조리 빼앗긴 셈이 되었죠. 회사를 떠나는 날, 전시모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억지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실 경영으로 회사를 잃은 오너 일가의 말로를 지켜보겠다며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온 직원들이 그녀에게 인사 대신 수근거리기만 하자 전시모는 치욕스러운 듯 기어이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었죠. 평생 떠받들려 살았을 전시모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수치심이었을 겁니다. 부디 그들도 조금이나마 같은 기분을 느끼기를 바라며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잘못도 없이 쫓겨나던 그날이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전시모와 전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난 뒤 회사는 활력을 되찾고 빠르게 재정비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본사에 새로 단장한 집무실에서 임원들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다들 잔뜩 긴장한 채로 분위기는 적막하기 그지없었죠. 그도 그럴 게 바로 얼마 전까지 이 회사를 쥐락펴락하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해임됐고 갑자기 외국계 투자기업에서 회사의 새 주인이라며 설치고 있으니 사정을 잘 모르는 직원들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외국계 투자사가 회사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 근거 없는 소문에 사원들 대부분은 불안에 떨고 있었겠죠. 다들 제 아들이 회사를 망치러 온 위인인지 살리러 온 구원자인지 아직은 모를 테니까요. 먼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회사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 합니다. 아들의 말에 임원들은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옆에 자리한 저를 흘깃거리며 다들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전시모처럼 아들을 자리에 두고 회사를 주물러댈까 싶었던 거겠죠. 그런 직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저도 아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와 제 아들을 알아보셨을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과거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였고 오너 일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들은 제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그 후로 30여 년간 저는 제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죠. 하지만 저는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회사를 살리러 왔어요. 물론 저와 제 아들에게 개인적인 복수심이 없었다고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복수심만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망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이 회사는 여러 사람들의 일터이며 생존 수단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이 회사에서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날 우리는 몇 가지 개혁안과 상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나친 잔업문화 폐지, 사내복지 확대, 무너진 유통구조 재편, 적재적소의 투자 확대까지 단기적 수입보다 장기적 안정과 신뢰를 택하기로 했죠. 그러자 직원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기색이 비쳤고 조금씩 저희들의 진심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전 남편은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 남편은 알고 지내던 기자를 통해 제 아들의 행동이 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조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분통이 터졌지만 아들은 기사를 보며 담담하게 웃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사기라니, 주가 조작이라니, 이 인간이 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겨우 이런 장난질로 타격받을 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언론으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믿다니. 제 친부라는 사람도 생각이 깊지는 않네요. 정말 괜찮은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저희도 정정 보도를 내면 돼요. 그리고 조작이 아니라는 건
이미 직원들과 주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인간들은 아직도 우리가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앞에서는 용서해달라, 도와달라 그 애원을 하더니 아직도 내가 만만한 거야.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만만하지 않잖아요. 한때 제 존재를 지우려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죠. 제 아들의 얘기대로 거짓으로 얼룩진 전 남편의 보도는 되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아들이 전 남편의 가짜 뉴스에 대응하듯 직접 인터뷰를 하며 여론을 되돌렸거든요. 그러자 대중은 오히려 장애를 극복한 청년 CEO라는 프레임에 더 집중했고, 아들이 새롭게 발표한 기업 투명성 강화와 상생 정책은 여러 투자자와 직원들 사이에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 남편과 전 시모가 회사 운영 시절 어떻게 리베이트를 해오고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 복지를 깎았는지까지 들춰지며 여론의 문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침내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과거 전 시모와 전 남편이 개인 명의로 빼돌린 이익 수억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사소하게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사치품들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수억의 작은 횡령, 그리고 회사 안에서는 능력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낙하산 직원들을 고용하며 사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왔죠.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전 남편의 거짓은 통하지 않았고, 회사 안팎으로 누구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더는 회장도 사장도 아닌 사람들이 되었고, 내부 고발이 잇따르며 개인적인 평판도 점점 깎여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자신의 회사를 이렇게 빼앗아 가느냐고 억울해하던 전 남편은 개인적 횡령금과 청구된 세금을 지불하려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테죠. 물론 전 시모 역시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그녀의 자랑이자 전부였던 완벽하고 잘난 아들은 더 이상 없었고, 집안의 흠이라며 버렸던 손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으니까요. 그렇게 전 시모와 전 남편의 안타까운 추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아들에게 또 한 번 고마워졌습니다. 오랜 저의 수건을 풀어주고 멋지게 성공한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했죠. 그리고 새로운 회사의 개편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던 그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는 회사를 해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함께 살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문을 열고자 합니다. 과거는 지웠고 미래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다시 빛나게 만들 겁니다. 아들은 투명 경영으로 부정을 없애고 낙하산 인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원 정규직 전환 대상 심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로 했던 거죠. 거기에 더불어 회사의 성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회사 주식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구조조정 소문에 불안에 떨던 직원들은 더 이상 없어졌고, 그날 이후 직원들도 변화를 실감했을 겁니다. 그렇게 회사는 점점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은 날로 좋아졌어요. 회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였던 경이로움과 감격은 저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난 걸까?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래도 엄마,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단지 원수를 갚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마음이 이토록 가볍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회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쪽을 택했고 그 선택이 회사를, 직원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과 전 시모 두 사람을 중심으로 꼬여있던 불공정한 계약들과 이권 다툼들, 직원 간의 불신이 차례차례 거치기 시작했죠. 임원진과 실무진을 분리하고 내부 감시기구를 세우며 아들은 진짜 투명한 회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이미지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신제품 계약이 재개되면서 매출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도 그제서야 한시름 덜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즈음 전 남편의 소식이 제 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결국 도망을 다니던 그 인간이 결국 국세청에 잡혀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전 남편은 차명 계좌와 어디론가 빼돌린 부동산들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결국 숨겨둔 재산을 전부 몰수당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범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저질러온 자신의 업보 때문이었죠. 그렇게 전 남편이 잡혀 들어가고 홀로 남겨진 시모 역시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모는 모든 것을 잃은 충격을 씻을 수 없었는지 회사에서 쫓겨난 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서는 오갈 곳 없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죠. 노환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서 남의 도움 없이는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천벌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만든 고통 속에 살게 된 그 사람들을 보며 어쩌면 천벌이라는 게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죠. 아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 오랜 세월 이런 순간을 꿈꿔왔지만 막상 복수를 하고 나니 마음이 괜히 헛헛하네. 복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엄마, 그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잘못으로 구렁텅이에 빠졌을 뿐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애초에 옳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허망하게 끝을 보지는 않았겠지. 대체 다들 어떻게 살아온 건지. 자기들의 욕심과 교만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건지도 모르겠구나. 맞아요. 그 사람들 스스로 이런 결과를 만든 것 뿐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글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고 보듬으면서 말이에요. 엄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흔적들에 후회가 없어요. 늘 모든 순간 열심히 해왔고 남에게 욕먹지 않게 살았거든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우셨으니까요. 그래, 맞아.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지.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는 엄마도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래요. 그래, 엄마도 네가 웃는 모습을 더 자주 봤으면 좋겠어.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이제는 우리도 웃으면서 살자꾸나. 제 아들이 전 남편의 회사 인수를 마무리하고 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진짜 승리를 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복수의 감정을 넘어서 무너졌던 삶을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30년 전 잃었던 존엄과 명예를 되찾은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휠체어를 탄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꽃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저의 말에 바쁜 와중에도 아들이 시간을 내주었거든요.
그렇게 꽃시장에서 모종을 사온 저는 아들의 방 앞에서 잘 보이는 마당에 꽃들을 가득 심었습니다. 도윤아, 이 꽃들 좀 보렴. 참 예쁘지? 그러게요. 너무 예쁘네요. 엄마한테는 도윤이 네가 이 꽃들 같았어. 열심히 기르고 가꾸며 언젠가는 네 인생도 활짝 피기를 늘 바랐었단다. 어떠세요? 이제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그래, 너도 그렇게 피었구나. 그렇게 맑게, 당당하게. 저한테는 엄마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엄마가 저를 이렇게 피워내신 거예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시당하고 하찮았던 나를 유일하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제 아이. 그런 아들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지켜낼 수 있었고 드디어 제 인생의 찬란한 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의 옆에서 오늘도 열심히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꼭 인생의 봄날을 맞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